뭐, 물론 코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의 운동의 재활의 컨셉에서 봤을 때는요, 운동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타겟하고자 하는 그 근육이 로컬 근육 또는 심부 근육 또는 안쪽에 있는 관절 하나를 연결해 주는 작은 근육을 운동시키실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운동의 속도를 상당히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깨 관절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등척성의 어떤 운동의 형태를 많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근육 안에 있는 근방추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극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그 어깨 전방 활주랑 관련된 거에 이어서 어깨랑 관련된 오십견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십견을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세요. 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좀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십견이라는 게 단지 하나의 어떤 그 증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시기를 지날 때마다 그 증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어떤 통증이 나타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게 낫는 건지 안 낫는 건지 모르고 계속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십견이 있는 분들의 증상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저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오십견에서 그런 이제 시기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그 시기별로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주로 사용하는 테크닉인데 스펜서 테크닉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략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십견이라는 거를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가 재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배우는 재활에 대해서 그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조절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재활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공부하게 되면요.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게 이 상처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보면은 염증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식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기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상처가 생기면 회복되는 과정을 염증기, 증식기, 회복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배우게 될 그 오십견이나 이제 오늘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그 테니스 엘보라든가 족저근막염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증식기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저희가 다치고 나면은 딱정이가 생기고 그 안으로 새살이 돋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다시 단단해지면서 저희는 회복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데 오십견이나 테니스 엘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염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식기로 이동을 하고 성숙기로 가는 게 아니라 증식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보통 건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다들 많이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증식기라는 곳에서 다시 성숙기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오십견이 있는 분들한테 병원에 가면은 주로 충격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운동 현장에서 하나의 운동의 타입으로 어,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신장성 운동들이에요.
이 증식기라는 거 상태의 그 조직학적인 특징을 보면요. 저희가 그 어깨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상처 조직들이 다시 또 새살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상처 조직들이 일정한 이런 하나의 그 결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면서 서로 막 엉겨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다시 재배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충격파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충격파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픽션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원래 방향대로 저희가 손으로 문질러 갖고서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는 거를 저희는 프릭션 마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충격파가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시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프릭션 마사지를 시행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어깨나 아니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릭션 마사지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여기서 좀 둬야 될 거는요. 오늘 배울 오십견이라는 게 이런 하나의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회복의 사이클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서 특히 이 증식기라는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거를 저희는 이제 오십견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십견도 시기별로 그 증상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거를 스테이지를 좀 나누는 걸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어, 오십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뉴만에 나오는 팔꿈치의 팔꿈치 그 외측 삼가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외측 삼가형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염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걸 염증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증식기의 한 과정에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서는 치료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오십견이라든가 족저근막염 그리고 외측상과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명칭을 좀씩 달리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저희는 보통 셀프 리미팅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적게는 수개월에서 가장 최근에 본 논문에서는 길면은 오십견은 한 6년까지 회복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훈련을 시킨 이유는 그 회복 과정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오십견이라는 건요. 이 오십견이라는 건요. 어, 그 제가 카톡방에 줄 링크만 금방 보내드리고 이어서 할게요. 이 오십견이라는 건요. 저희가 완벽한 가동 범위를 확보하지 않으면요. 이 증상은 다시 또 발현되기 마련이에요. 저희가 교과에서 보면은 어깨 완전한 가동 범위를 어깨 굽힘 180도, 뭐 외전 90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오십견에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그 약간의 가동 범위가 확보되지 않아서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다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은 그 외측상과염에서 볼 수 있는 조직학적인 특징이에요. 증식기에 나오는 그 증상들을 이 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질환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증식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퇴행성 변화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견, 족저근막염, 외측상관이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50견을 스테이지를 보통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보면은 3개 내지 4개로 나누는데 제가 오늘은 주로 3개로 표현을 드릴게요. 그래서 50견은 처음에 시작은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페인풀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때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요. 염증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자, 그리고 프로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동 범위가 상당히 감소가 된 상태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잉 페이스로 넘어가면요. 이때는 이제 회복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인풀 스테이지에서는 저희가 밤에 아픈 거를 야간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트 페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 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 나이트 페인이 있다는 건요. 어, 잠시만요. 나이트 페인이 있다는 거는 염증이 맞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통증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고객이나 환자가 저희한테 왔을 때, 잘 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때 아프다는 거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아픈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누워 있는 것 자체로도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걸 나이트 페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요. 저희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해서 손을 대면요. 통증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페인풀 스테이지가 있는 걸 구분하는 방법은 어, 야간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간통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굳어가는구나, 프로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프로즌 스테이지에서는 야간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가동 범위가 이 전 단계에 비해서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굳은 어깨가 풀려가는 소잉 페이스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재미있게도 환자분들이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어깨를 스트레칭 시키면은 아프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스트레칭을 해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저희는 이 사람이 어깨가 다 풀려가는구나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0견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저희가 닉네임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단계 또는 여기 네 개의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개의 단계는 이 앞에 프리 인플라메이션 페이지라고 해서 염증이 점점점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어, 그 단계를 포함하면은 네 단계로 저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단계로 하든 네 단계로 나누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통이 있느냐 그리고 가동 범위가 그 야간통에 있을 때보다 감소가 되었느냐 스트레칭을 할 때 이 사람의 어깨가 점점점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한 느낌을 받느냐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견은 약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 단계 하나만을 표현하는 거고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앞에 얘기한 뭐 그 페인풀 페이스 그리고 프로즌 페이즈 그리고 소잉 페이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거를 50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오십견인지 아닌지 진단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굳어가는 시기.
페인풀 페이지에서 이거를 단순히 50견의 페인풀 페이지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깨에 활액낭염으로 진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뭐 가동 범위도 잘 나오는데 50견으로 진단이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해석할 때 50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50견이 시작되는 그 단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많은 그 페인풀 페이지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프리징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50견이냐 50견이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반대쪽에 건측의 가동 범위랑 비교했을 때 뭐 대략 25도에서 30도의 가동 범위의 차이가 보인다면 뭐 50견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 프로즌 상태에서의 그 가동 범위만을 갖고선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0견을 이해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갖고서는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면은 아, 이 사람이 50견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50견이 이미 진행됐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50견이라는 걸요. 그래서 질환이 진행될 때마다 그 어깨에 있는 관절 주머니 주변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 주머니 그 염증이 생긴 곳을 새로운 조직들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거나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점점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즌 스테이트가 되면은 또는 프로즌 페이지가 되면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짧게는 6개월, 길면은 뭐 6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길면은 한 2년까지 회복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50견은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다만 요 아래 써 있는 것처럼 활액막염이 가장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 활액막염이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이 줄어들면은 가동 범위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실수를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는 회복기가 되면은 가동 범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드문 경우에 영구적으로 가동 범위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저도 여태까지 일하면서 한 명 정도 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이 정도 하고 좋아졌어요라고 하고서는 보내는 게 아니라 완벽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야지 영구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담하실 때, 뭐 트레이너 분들이든 뭐 물리치료사 분들이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십견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당뇨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당뇨가 있게 되면요, 혈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신경의 전달 기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그 염증기에서 증식기로 가는 그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논문을 한번 찾아봤더니 당뇨 환자 중에 50견이 있는 분들은 한 13.4%밖에 안 되는데 50견 환자 중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한 3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미리 상담을 하실 때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일정 기간 치료를 했는데도 만족할 만큼 개선이 안 보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처의 회복 그 모습이에요.
이 옆에 보이는 게 일반적인 정상인의 상처 회복의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당뇨가 있는 분들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상처의 회복 그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리기 때문에 꼭 유의 깊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치료하시거나 처음 뭔가 훈련을 시키실 때, 뭐 트레이닝을 시키실 때 당뇨가 있는지 무조건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50견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리고 경구용 스테로이드, 혹은 관절내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개입되어야 되는 시기죠. 뭐 물리치료나 운동들, 또는 극상근 신경이라고 해서요. 이 말초신경은 뭔가 잘못되면은 어깨 외회전을 제한시켜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어깨 위쪽에 있는 스플라스카플라 너브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면은 마취를 하고 꺾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다른 말로는 브리즈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취를 하고 꺾는 이 행위를. 이렇게 꺾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그 50견의 스테이지 중에서 스테이지 또는 제가 페이지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 단계 중에서 이게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가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한 거겠죠. 어느 시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이 치료나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간통이 사라지는 시점이에요. 그게 보통 프로즌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이 생기고 관절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 페인풀 페인풀 스테이지에 저희가 가동 범위를 유지하겠다고 또는 강하게 근력을 확보하겠다고 운동을 시키면요. 정말 이거는 엄청 큰 재앙과 같은 그 일들을 만들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때는 염증을 줄이고 야간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더 중요시 돼요. 비스테로이드성 그 항염증제라든가 건구용 스테로이드나 관절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이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환자분들이랑 면담을 해보면은 그 환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잘 때 너무 아파갖고서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어, 잘 낫질 않았는데 어떤 병원을 갔더니 주사를 맞고 통증이 확 가라앉았다. 근데 그 가라앉고 난 다음에 어깨가 안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저희는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은 페인풀 스테이지에서 염증이 가득한 시기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주사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왔다고 해서 그 전 병원에서 뭔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구나. 프로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니까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가동 범위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네 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큰 의미는 없고 저희는 무조건 야간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야간통이 있는 시기에는요, 되게 소극적인 치료를 해요. 아까 이제 페이지 1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페인풀 스테이지예요. 2단계는 프로즌이고요. 그래서 2단계 프로즌은 반 정도는 야간통이 겹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약간 소극적인 치료를 해요. 뭔가 액티브하게 가동 범위를 만들어낸다거나 하지 않고 뭐 핫팩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전기 치료를 한다거나 또 가볍게 아주 마일드하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고요. 야간통이 사라지는 이 2단계의 후반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나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왔거든요. 스테이지로 4개로 나눈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와 2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간통이 있는 시기예요. 3단계와 4단계는 야간통이 사라지는 시기고 대신에 가동 범위가 감소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증상으로서 나온 걸 보면 어깨 삼각근이 붙어 있는 델토이드 투베로시티라는 곳을 만져보면요. 되게 단단하세요. 이분들이요. 뭔가 뭉쳐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고 그 부분을 되게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가동 범위가 나쁘지 않아요. 가동 범위가 잘 나와요. 1단계에서는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가동 범위가 점점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히 3단계가 되면은 더욱더 소실이 되겠죠. 그리고 4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점점 다시 ROM이 개선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이 스테이지를 나누는 그 기준은 이렇게 야간통입니다. 야간통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야간통이 있는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후면 삼각근이나 앞에 있는 이두근을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받고 가셨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거예요. 야간통이 있을 때는 그냥 냅두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 주사를 놓든 경구용 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든 먼저 그걸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테이지를 3개 또는 4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앞서서 앞에 이제 나열해뒀던 각 치료 방법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때는 저희의 개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요, 직접적으로 이 GH 조인트의 움직임을 유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50견에 대한 치료 기준을 이렇게 뭐 그 추천하는 그 기준을 나열한 걸 보면은 아주 약한 강도의 관절 가동 기법을 모빌리제이션 기법을 1단계 적응하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은 50견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뒤로 넘어갈수록 견갑골의 가동성이 되게 그 하이퍼해져요. 하이퍼 모바일해져요. 견갑골이요. 그래서 미리 견갑골의 안정성 운동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면은 견갑골의 안정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CKC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CKC 운동을 할 수 있다면 하지만은 통증을 강하게 호소한다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냥 논문에 있는 그 글들을 그대로 갖고 오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것마저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내가 운동을 시키고 싶다면은 야간통이 점점 줄어드는 그 스테이지 갔을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환자분한테 그 컴플레인을 안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들을 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핫팩이라든가 전기치료 같은 것들 이때 하시면 좋고요.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야간통이 조금씩 이제 감소가 되면서 가동 범위가 소실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굳게 만들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막대기로 패시브한 수동적인 ROM 운동을 시켜주셔도 좋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면은 이마저도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깨 GH 조인트에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운동을 시켜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 스테이지 2에서는 야간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고객분이나 환자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은, 어제는 잘 때 아팠는지. 어, 잠은 그래도 잘 잤어요 하면요. 조금씩 조금씩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껏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새웠어요. 아파서. 그러면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스테이지 3로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야간통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됩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든 필라테스 선생님이든 요가 강사분이든 물리치료사든 이때부터는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간통이 사라졌다는 건요, 이제는 거기서 뭔가 더 진행될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부터 ROM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도수 기법을 하든 오늘 이제 뒤에서 배울 스펜서 테크닉을 쓰든 다른 관절 가동 기법을 쓰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분들이 움직이는 끝범위에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끝범위까지만 가주시는 게 좋아요. 움직임의 끝범위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든 운동들을 함께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견갑골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회전근개 운동도 시켜주는 거죠. 어, 근육의 가동성을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육을 늘리고 근육의 어떤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근육에 따뜻한 걸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린다, 개선시킨다 하면요, 관절에는 그 이전에 차가운 걸 좀 해놓고선 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요거는 어,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안에도 스포츠 관련된 그런 어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스포츠 쪽에서 많이 특화된 병원을 가면은 선수들이 치료받기 전에 한 15분? 20분 정도 아이스팩을 자기 그 부상 부위에다가 관절 부위에다 미리 대고 있어요. 가동 범위를 만들기 전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기 이전에 아이스팩을 대줘야지 조금 더 통증을 줄인다거나 바로 이제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운동의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AMI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근육의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따뜻한 거, 관절의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시행 이전에 차가운 걸 좀 해놓고 하면 좋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지 4가 되면요, 이제 회복기에 넘어온 거죠. 거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거짓말 같게도 한결같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전과 달리 치료를 할 때 관절 가동을 그 가동 범위를 늘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아픈 게 아니고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정말 똑같이 표현을 하세요. 아픈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이때는 스테이지 3에서보다 조금 더 많이 가시는 게 좋아요. 가동 범위를요. 다른 분들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어디까지 목표로 삼으시는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동 범위를 확보하려고 할 때요. 목표점을 어디로 삼냐면요. 두 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이제 숄더 플렉션을 하잖아요. 귀 옆까지 가면 저희가 보통 180도가 되는데 거기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요. 그리고 어깨 이제 외회전을 하죠. 외회전을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귀랑 엄지손가락이 일직선이 되는 데까지를 1차 목표로 삼고요. 열중샷 자세는 대략 한 흉추 12번에서 흉추 한 10번까지 올라가는 걸 1차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완성되면은 대략 스테이지 3 정도에서 4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4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2차 목표로 넘어가요. 2차 목표는 어디냐면요. 여기를 1차 목표라고 치면은 여기서 뒤로 좀 더 넘어가는 게 2차 목표가 돼요. 외회전도 마찬가지로 귀에 있는 귀 구멍보다 엄지가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도록 보상작용 없이 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2차 목표가 되고 내회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견갑골의 하각까지 검지나 또는 엄지가 가면은 그때는 2차 목표가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목표가 확보가 되면요 어깨 해부학적인 동작에서 이 서컴덕션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1차 목표만 만들어지고 2차 목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서컴덕션이 나오지 않고 이분이 이 상태에서 치료를 종료하면 다시 또 저희한테 찾아올 확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와 2차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1차 목표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2차 목표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1차 목표에서 2차 목표 사이에 제가 꼭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공 던지기를 무조건 시켜요. 공이 없다라고 하면은 밴드를 이 손가락 사이에다 놓고서는 야구 선수들이 이제 그 쉐도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뭔가 던지는 동작을 시켜요. 이걸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가 되면 대략 여기에 오는데 이 2차 목표로까지 가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근데 이 던지는 동작을 하고 나면은 이게 공을 던지는 속도가 빠르든 적든 간에 그 안에서 처음에는 되게 아파하시는데 던지는 횟수가 반복되면은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네? 더 해봐야겠네? 다음 단계로 더 세게 던져봐야겠네?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단계,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던지기를 무조건 시킵니다. 집에서도 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세게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환자분들한테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 그 자신감 심어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눠서 저희가 뭔가를 좀 특별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균형과 관련된 논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균형을 잡기 위한 이런 공이나 보수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고유 수용성 감각보다는 전염기관에 더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논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도
어깨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균형과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구분을 둬야 되는 게 무조건 이 균형을 잡기 위한 그 이런 도구에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맨바닥에서 먼저 그 균형을 잡는 운동을 시키셔야 돼요. 처음에 두 손으로 버티다가 한 손으로 버티다가 또는 뭐 옆에 있는 트레이너분들이 옆으로 밀면서 몸에 스웨이가 만들어질 수 있게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보수라든가 볼에 손을 지지하고 운동할 수 있게 시켜주시면은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균형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보수나 볼에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시키는 게 고유수용성 감각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는데 대부분의 논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그림 하나만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시켜보면은 물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운동의 순서라든가 타겟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하지 말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동작들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플랜을 잡고서는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를 옆에서 이제 이렇게 횡단면으로 잘랐을 때 보면은 근육이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 군데 있어요. 이 아래까지는 두 군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로테이터 인터벌이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싸고 있는 구조물들 보면요. 바이셉스 텐던도 있고요. 롱 텐던이에요. 이두근의 장두예요. 그리고 스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라는 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이두근의 장두랑 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는요,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가 가까워져 있어서 관절이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은 서로 이 인대랑 관절 주머니가 유착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리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세히 보면은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셉스 텐던, 수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개인적으로 저는 오십견 치료할 때 이 세 가지의 인대를 되게 중요시 봐요. 왜냐면요, 이두근을 최대한 스트레칭 하려면 저희가 팔을 90도로 뒤로 신전시켜야 되는데 그 신전시키는 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내회전 동작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유착이 생기게 되면은 이 바이셉 텐던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 바이셉 텐던을 늘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몸과 어깨를 신전했을 때 이 팔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될 때까지 신전시킬 수 있어야지 열중샷을 만들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이 바이셉 텐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코라쿠메랄 리가먼트는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을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인대가 타이트해지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외회전, 내회전 두 개를 다 제한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특히나 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어깨를 아래로 누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어깨를 눌러주는 게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전혀 1도 뭐 당긴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데 50견이 있는 분들은 이 자세에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상당히 아파하세요. 그래서 서서히 늘려주고 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팔을 뒤로 신전시키는 동작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90도까지. 이 두 개의 스트레칭을 이 같은 포지션에서 시켜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가동범위를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외전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할까 하는데요. 어, 정확하게 58분에 제가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카톡방이든 아니면은 이 텔레그램, 아니 텔레그램이 아니라 줌 채팅창에다가 채팅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분 있다 뵙겠습니다. 화면이 멈추시나요? 아니면은 소리가 멈추시나요? 어, 오늘 제 계정이 이게 제 줌 계정이 아니라서 다음번엔 제 계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없는데 심리적 문제로 어깨 동작 시 과도한 힘이 발생해 과동성이 제한되는데 이게 그 힘이 들어가서 제한되는 부분이세요? 아니면은 관절이 진짜 이렇게 굳어서 제한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뭐 이게 글로 써줘서 살짝 한계가 있긴 한데 그냥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그냥 움직일 때는 가동 범위가 괜찮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각 운동 범위의 끝에서 등척성 운동을 전부 다 시켜줄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래서 내가 이 범위에서 움직여도 괜찮구나, 이 범위에서도 움직여도 괜찮구나라는 거를 되게 인지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어, 그냥 이거는 뭐 참고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누군가한테 이제 이런 치료를 배우고 하는 그런 상태가 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깨 치료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사람의 어깨를 치료하는데 매뉴얼로만 한 시간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근육을 푸는 매뉴얼이 아니라 어깨를 어, 어깨를 모든 범위에서 직접 손으로 등척성 운동을 시키세요. 근데 그냥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견갑골을 항상 이제 리트렉션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플렉션을 모든 각도에서 마치 등속성 운동 하듯이 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손으로요.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뭐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전부 다 손으로 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치료하는 거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상적이고 좋다라고 봤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 모든 범위에서 내가 움직여도 괜찮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깨가 만약에 이제 가동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가동 범위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게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 의한 제한이면은 저는 전자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등척성 운동을 손으로 직접 시켜준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아이디어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 동작을 어떻게 재현을 해놓고서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아이디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슈러그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요. 이분이 등이 혹시라도 이제 굽어 있는지 아니면 플랫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흉추가 플랫해지면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게 좀 더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저라면은 이제 흉추를 좀 후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킬 것 같아요. 저라면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아까 카톡방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게 나이트 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 타살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발목 쪽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발목의 안쪽에 그 리가먼트가 그 티비알 러브라고 하는 신경을 압박해서 발바닥으로 저림이나 또는 잘 때 통증을 만드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타살 터널 신드롬이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오히려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오십견이 있는 이 염증으로 인한 나이트 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피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트 페인을 제가 염증 하나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 나이트 페인이라는 게 염증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이 자율신경계 문제에 의해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골반에 대한 재능 기부 강의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티포 신드롬이라고 하는 논문을 띄워줬을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자율신경계의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 간단하게 썸머리 해드리면은 티포 신드롬이 마치 목 디스크처럼 손이 저려와요. 근데 목 디스크 검사를 하면은 증상은 발현되진 않거든요. 근데 밤에 잘 때 막 저리고 붓고 마디마디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티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등이 다 평평하고 그 이제 머시룸 신드롬처럼 상부 흉추가 이렇게 뒤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가면은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북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티포 신드롬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죠. 특히나 호흡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얕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GH 조인트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암슬링을 하고 나서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견갑골을 후인시켜줘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거를 많이 시켜줘요. 일반적인 재활에서요. 근데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거랑요. 이 그림에서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게 흉추를 신장 플러스 회전을 같이 해줍니다. 어깨에서 충분하게 힘을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견갑골이 제대로 세팅이 되려면요. 견갑골 이전에 흉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흉추의 가동성, 흉추의 어떤 움직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발끝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그대로 손끝까지 전달되고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흉추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견갑골만 후인시켜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흉추를 신전시키고 회전시켜 그런 움직임이 동반됐다라고 꼭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염증기에 내가 운동을 시켜야 되는 그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이 운동들이. 그리고 네. 이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처럼 어깨를 외회전하면서 견갑골을 GH 조인트를 외회전하면서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사진을 보면요. 전부 다 위에 있는 사진을 빼고는 이 사진에서는 앞으로 전진을 해요. 엉덩이에서 신전시키기 위한 힘이 만들어져야지 이 힘이 그대로 견갑골까지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같이 작용시키는 동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옆에 사진은 의자를 앞에 잡고서 견갑골을 당기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저도 정말 많이 시키는 동작이에요. 후인 플러스 어, 이 GH 조인트 익스텐션 신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견갑골을 후인시키면서 그 리트렉션 시키면서 GH 조인트 익스텐션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열중샷 자세를 좀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50견이 아니더라도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운동을 항상 시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후인시키면서 어깨를 신전시키는 운동을 하면은 대부분이 부들부들 떨어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한 보디빌더처럼 이제 몸이 크신 분들, 근력이 좋으신 분들도요, 두 군데를 동시에 힘을 쓰게 하면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활 운동은요, 몸에 있는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보다 좀 더 먼저 선행돼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적인 50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저희는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인터뷰를 통해서 야간통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때 아프신지. 구분해야 될 거는 옆으로 누워서 아픈 게 아니고요. 그냥 누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 야간통은. 이 야간통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굳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병원에 보낸다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관절 안에 그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다른 약물을 투여해서 빨리 염증을 줄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야간통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가 된 상태라면은 이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오십견 치료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저희가 가동 범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제가 제일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스펜서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916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스테오패시라고 하는 곳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벌써 한 100년이 넘은 테크닉이네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순차적인 걸 그냥 순서로 제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 테크닉을 변형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100년 동안 계속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순차적인 각각의 동작들은 변하는 게 없으니까는 저희는 이 동작들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요. 어깨 신전이에요. 근데 이 동작은 아까 사진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스트레칭 자세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아까 그 오해상환인데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에 대한 논문이 한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연구되고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걸 해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어깨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깨 신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부분을 늘리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어깨를 신전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어깨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게 견갑골을 고정시켜 놓고 신전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세에서 저는 팔꿈치를 펴서 이두근의 스트레칭까지 같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테이지 3는 아직은 뭔가 아픈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3에서 이 테크닉을 처음에 적용하실 때는 굳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렇게 쭉 늘리고 있다 보면은 점점 가동 범위가 증가가 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증가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그날은 딱 고정돼서 멈추시는 게 좋아요. 매일같이 올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서서히 늘려가시면 좋아요. 하나의 방법을 또 말씀드리면은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누워있는 환자분이 아프니까 몸을 앞뒤로 움직인다거나 어깨 그 견갑골 자체를 이렇게 막 움직이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동작을 바로 누워서 하시면 좋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에 팔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에서 이 자세를 해주시면은 몸을 이제 비트는 그런 보상작용을 없애고선 하실 수 있으니까는 바로 누워서 이렇게 테이블 한쪽에 팔이 떨어지게 해놓고 하셔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 SNS에 지난번에 제가
전방활주 때문에 이런저런 거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50견은 아닌데, 내회전이 제한되는 거를 제가 GIRD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GIRD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이 스트레칭을 함께 적용시켜줘도 좋아요. 이 스트레칭하고 팔을 쭉 뻗어서 이두근을 스트레칭 시키는 동작을 시키면요. 물론 이게 시간이 길게 유지되진 않아요. 이분이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회전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순간적으로라도 그 내회전의 범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50견이 아니어도 지난번에 공부했던 GIRD라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누워서 한번 스트레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루틴하게 씁니다. 어깨가 아프시면요. 이두 건염이 있어도 하고요. 내회전 제한이 있어도 합니다. 단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요. 서서히. 두 번째는 어깨를 이 회선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서컴덕션이요. 이 두 번째요. 오십견이 있으면 이 서컴덕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점 커질 수 있게 이 팔꿈치를 잡고서 이제 서컴덕션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서컴덕션을 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견갑골 고정시켜 놓고 숄더 플렉션을 시킵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요. 물론 이 사진에 나온 분은 건강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가 다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아프신 분들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어깨가 막 들썩이고요. 그러니까는 50견이 있는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근에너지 기법이라는 거를 같이 하기도 해요. 이제 저는 근에너지 기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동성 확보의 방법으로만 써도 좋긴 합니다. 근데 머슬 에너지 테크닉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범위의 끝에서 MET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팔을 뻗은 상태로 서컴덕션을 다시 또 시켜줘요. 그 다음은 치료사에 팔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팔꿈치를 눌러서 어깨 외회전 범위를 만들어줍니다. 되게 아파하세요. 이것도요. 근데 이 외회전 동작을 할 때 너무 아파하시거나 또는 동작이 불편하시면요. 차렷 자세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 놓고요. 제 상완을 이 환자분의 상완에 딱 밀착을 시키세요. 그리고 손목을 잡아갖고 팔꿈치로 지뢰 삼아서 이렇게 외회전 시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외회전 범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 방법도 쓰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차렷 자세에서 이렇게 환자분 팔꿈치 90도로 놓고 제 손으로 환자분 팔꿈치 잡고 이 위에다가 제 팔을 겹쳐놓고 그대로 외회전시키는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회전 동작입니다. 이렇게 열중천 자세로 갈 수 있는 만큼 해놓고 이 팔꿈치를 치료사 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동작은 너무 무리해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처음에 했었던 이두근 스트레칭 동작이라든가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범위가 올라가면 그때 좀 시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다음 동작은 어깨를 잡아서 약간의 디스트랙션을 시켜요. 좀 잡아당겨요. 그리고 난 그런 상태로 어깨를 벌림시키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료사의 팔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어깨를 외전시킨 상태에서 내회전시키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진은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테크닉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어깨를 잡아갖고요. 다시 또 디스트랙션 시키는 거예요. 관절 주머니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 디스트랙션이라는 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페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사용하게 되는 게 따로 정해지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저는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요 어깨 신전이요. 어깨 신전을 제일 많이 쓰고요. 이두근 스트레칭이랑 사실은 여기를 이걸 잘 안 하게 돼요. 서컴덕션 이 부분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그냥 차렷 자세 놓고서는 내회전시키는 그런 동작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회전 동작도 유용하긴 한데 그냥 지난번에 시켰던 슬리퍼 스트레칭이라는 거를 좀 시키는 편이에요. 아파도 참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을 위해서 이 안에서도 그냥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뭐 다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선택적으로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제가 좀 편집을 해봤는데 이게 줌으로 영상을 트니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따로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보시고서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오십견을 치료하는 게 심플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스테이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야간통. 이 야간통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야간통이 없고 또는 야간통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수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때부터 저희는 치료적인 개입을 시작하는 거고요. 가동 범위를 확인한 뒤에 이제 스페서 테크닉을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강의는 견갑골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커스였다면은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 GH 조인트,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의 가동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세요. 이 확보함과 동시에 견갑골의 안정성을 위한 운동을 시키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틀에서 러프하게 본 50견의 접근 방법이세요. 견갑골의 안정성 운동은요, 아까 그 그림에서 몇 개 보신 것, 이 운동들 전부 다 견갑골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 운동. 이런 운동을 시키셔도 괜찮고요.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면은 블랙본 운동 같은 것들도 나중에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뭐 별칭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YWTA. 예. 팔 모양에 따라서 Y자, T자, 뭐 L자, A자에서 이 블랙본 운동을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면은 이런 운동을 시키셔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주 간혹 되게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간혹 뭔가 야간통이 다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무리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진료를 보고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살짝 아프지만은 괜찮다 하면은 기존에 하던 대로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고 야간통이 다시 나타난다면은 일단 스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50견은
케어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강의안을 만든 게 2018년도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어깨 치료를 하면서 제일 크게 실패한 때가 이때예요. 아까 응급실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야간통이 있는 분을 치료하면서 응급실을 보내보니까 되게 치료하면서 좌절감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를 못하는 건가? 난 왜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나서 만든 자료가 지금 이 자료인데 이 치료 방법을 지금 한 6, 7년이 지났죠?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태까지 그 이후로는 어깨 치료를 하면서 어떤 사고는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신 오늘 선생님들이 참고하셔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펜서 테크닉에서 이두근 스트레칭이나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트 스트레칭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제 50경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온라인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따 내일 정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한번 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방에다가 써주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부분이요. 그리고 아마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측만증인데, 지난번에 글로 올려드린 것처럼 측만증에 대한 내용을 슈로스 원서를 갖고 리뷰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때도 뭐 관심 갖고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 2, 3분 정도만 질문을 기다려보고 없으시면은 어, 오늘 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두근을 스트레칭 할 때요. 잠시만요. 이렇게 환자가 침대에 누웠다고 칠게요. 그 팔을 침대 옆으로 떨어뜨렸다 치면요. 저는 딱 90도까지 시켜요. 이렇게. 90도까지 시키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 유지를 해주고요. 계속적으로 그 환자분한테 여쭤봐요. 좀 어깨의 그 앞에 있는 통증이나 이 당김이 감소가 되는지 물어보고요. 딱 그 정도까지만 해요.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 옆으로 누워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90도까지 시키는데, 옆으로 누웠을 때도 이제 90도까지 팔을 이제 뒤로 어깨를 신전시키는데, 여기서도 이제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신전시킨 상태에서 열중샷을 할 수 있도록 살짝 어깨를 내전시켜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깨를 빼면은, 90도 갖다 치면은, 이렇게 뒤로 보내요. 반대쪽 엉덩이 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어, 좀씩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정하진 않아요. 그냥 이 환자분이 이 앞에 있는 어깨 앞쪽으로 나타난 통증이라든가 그 당기는 증상이 감소가 되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외회전을 한다거나 내회전 동작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고요. 어, 그 가장 어려웠던 50전 환자 케이스는 야간통이 심하셨던 그 대학병원에 의뢰서 갖고 가셨던 그분이에요.
아직도 그분의 그 실망한 표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느꼈을 수도 있어요. 치료하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선 것처럼 돌파구 없이 막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를 느껴봤거든요. 그 야간통이 심하신 분이요. 제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스테이지 1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여태까지는 50견 치료하면서 웬만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내지 2단계 그 범위까지 거의 다 확보하고 마무리해드렸어요. 50견과 전방활주 증후군은 기능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50견은 확실히 보상작용이 보입니다. 그 팔을 들면은 상부 승모근이 과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사진보다는 그 팔을 들어보면은 제가 좀 재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팔을 들면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팔을 들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팔을 들라고 하면은 보상작용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이 오십견이 있는 쪽에 있는 승모근이랑 목 근처 근육이 과하게 이렇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어, 트라페지우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기능이 아니라 트라페지우스에 문제가 생기면요. 특히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경추의 극돌기를 그쪽으로 돌려버려요. 회전시켜버려요. 레베터 스카플라는 그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뒤에서 팔을 딱 들었을 때 경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모근이 두꺼워지고요. 그게 오십견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방활주 증후군은 정말 재밌게도 가동 범위가 꽤 괜찮아요. 아픈지 안 아픈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고요. 물론 이제 운동하면서 어깨 앞쪽이나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강의를 말씀을 기준으로 드리면요. 상완 골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밀립니다. 운동을 한 동안이나 아니면 치료사가 이렇게 잡고 상완 골두를 앞으로 밀어봤을 때 제가 강의안을 띄워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안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 강의안이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전방활주 증후군은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여기. 전체 그 상완골두 그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앞에 있는 아크로미온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전방활주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견이랑 전방활주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50견은 오히려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밀리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그 보내드린 요 맨 마지막에 강의안 보시면은 되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습니다. 보면은 글레노 휴메럴 하이포 모빌리티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50견입니다.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어, 그 내회전에 제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이 내회전에 제한이라고 해서 막 20도, 30도의 제한이 아니고 5도. 그냥 건측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약간의 차이거든요. 그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GIRD 또는 원래는 제가 이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포스테리어 캡슐에 타이트니스가 있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외전에 제한이 있고 뭐 포스테리어 캡슐의 타이트함이 그로 인해서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슬리퍼 스트레칭 하셔야죠. 슬리퍼 스트레칭은 지난번에 제가 어, 여기에 나와 있죠. 요 스트레칭이에요. 후 관절란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스펜서 테크닉을요.
처음에는 저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하는 환경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환자를 치료하고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썼을 때 좋은 것만 골라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두근 스트레칭이랑 코라쿠이메랄 리가먼트 스트레칭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운동의 목적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견갑골 후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기능을 살린다 하면은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후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플랫함이 있다면은 당연히 전거근 운동을 하셔야죠. 플랫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저라면은 어차피 그 어깨랑 관련된 운동을 하려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등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입니다. 재활에서요. 무조건 첫 번째는 등 운동이거든요. 등 운동 없이 가슴 운동을 하면요.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저는 등 운동을 하는 김에 이 후인도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안하시다면요. 등 운동을 한 다음에 가슴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거근 운동을 한번 해보시죠. 같이. 동시에.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살리는 거에 좀 더 목적을 두신다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견갑골의 후인 운동. 네. 선생님, 네, 그 슬리퍼 지금 띄우신 PPT에서 D 동작을 할 때도 있으신가요? 안 합니다. D는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나갔고요. 이거는 제가 매뉴얼 할 때 많이 써요. 아, 이게 누워있는 모습이라 치면요. 여기에다가 제 팔꿈치를 올려놓거든요. 이 가슴 근육 끝단에다가요. 한 요 정도에다가 제 팔꿈치 올려놓고요. 누운 상태에서 내외전 시킬 때는 하고요. 환자 혼자 할 때는 시키진 않아요. 보상작용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요. 아, 오히려 이 A랑 B랑 C는 루틴하게 시키고요. 단지 이 C 동작,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 아프다는 분들이 이 C 동작을 하면은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동작을 해요. 지니 스트레칭이요. 이 스트레칭은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이 A 동작에서 똑같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팔 하나 잡고 팔꿈치 아래 잡고 그냥 하셔도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정거근 운동은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정거근 운동을 가볍게 여기셨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거근 운동을 저는 한 5분 정도 시키면은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5분 안에. 내발리기 자세에서 저희가 보통 등을 빼게 시키잖아요. 등을 빼고요. 손바닥은 바닥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어, 팔에 이 접히는 부분이 전면을 향하도록 그 어깨를 외회전시켜요. 그리고 등을 뺀 상태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데 보통은 이게 처음에 등을 빼려고 하면 처음엔 잘 빼시거든요. 근데 등을 빼고서는 잠깐 고개를 돌렸다 보면은 다시 또 등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전극 운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등을 계속 뺀 상태로 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뺀 상태로 한 팔을 들 수 있어야지 그건 제대로 된 전거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는 전거근 운동이 어, 생각보다 그 계속적으로 등이 뒤로 이제 빠져 있는지, 견갑골이 앞으로 전이돼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전극 운동 한 5분 하고서는 퍼져요. 그래야, 그런 정도로 해야지 전극근이 활성화돼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푸시업 플러스 하듯이 몇 번,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절대 전극근에 자극이 안 가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승모근의 보상작용을 막기 위해서 한 게요.
팔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제가 손끝이 바닥에 닿았다 치면은 이 팔 접히는 데 있잖아요. 이 접히는 데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몸의 앞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돌려주면요. 그 어깨에서는 외회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시켜 놓고서 등을 빼게 시키면은 그래도 승모근의 작용이 조금 덜 작용되고요. 정각 운동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모근이 많이 뭉친다면요. 오히려 그분은 어깨가 그 견갑골이 상반 회전돼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레베터 스카플라나 어, 능형 운동을 해야겠죠. 오히려 이제 견갑골을 후인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겠죠. 선생님, 네, 내발기기 때 손목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네, 운동시키려는데. 그럴 네. 때 저는 무릎 꿇은 그 엉덩이 쪽, 그 골반 쪽에도 체중을 좀 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선생님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많죠. 아주 많죠. 어떻게 하시나요? 어, 일단 그 테스트를 하나 하거든요. 이렇게 네. 책상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체중 지지를 시켜봐요. 몸을. 시켰을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견갑골을 후인시킨 상태에서 체중을 다시 한번 실어보라고 시켜놓고 손목의 통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견갑골의 문제입니다. 견갑 운동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네. 다음에 주먹을 쥐거나 아니면은 반쪽짜리 폼롤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쥐게 하고서 운동을 시키면은 그래도 운동의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굳이 엉덩이를 뒤로 뺀다거나 그렇게 시키지는 않아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순간에요. 다른 근육이 또 작동을 해요. 저희가 내발기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음, 직각을 오늘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몸과 아니,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와 몸 90도. 이렇게 해야지 수직으로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하는데 이 위치가 뒤로 이동해 버리면 전혀 다른 근육들이 작동을 해요. 특히나 지금 엉덩이 쪽으로 체중을 실는다는 게 엉덩이로 체중을 실는다는 게 결국에 백워드 락킹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근육이 작동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하진 않고요. 포스테리어 틸팅이요. 전극 운동할 때 포스테리어 틸팅이 골반의 포스테리어 틸팅 말씀하시는 거죠? 아, 스카플라 포스테리어. 이거를 운동 기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포스테리어 틸팅을 할 수 있게 한번 시도는 시키는데 환자분들은 이 정거근을 쓴다는 것 자체를 몰라갖고 운동 감각이 떨어지면 이제 일단은 프로트랙션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포스테리어 틸팅은 진짜 막 정거근을 자기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요. 네. 손목의 각도가 바뀌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어깨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손목으로 전달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걸 시켜보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운동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라포 형성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은 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시겠죠? 그 내발기기 때 발목을 도지 플렉션에서 세워서 하는 거랑 네. 플란타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전 도지로 하긴 하는데. 그, 혹시 제가 두 번째 올려드린 논문 중에 족저근막염 논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제일 강조되는 게 이건데 혹시 와인드라스 메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아니요. 분 계세요? 이 안에? 이게 엄지발가락이 90도로 꺾여야 돼요. 90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여기가 엄지발가락이라고 치면요. 여기를 발목이라고 할게요.
이게 만들어져야지 저희 몸은 단단하게 뭔가 버틸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져요.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건요, 그 사람의 고관절은 다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입장에서 도시플렉션에다가 이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이렇게 꺾여서 닿을 수 있게 무조건 시켜요. 강하게 주장해요. 이거는요. 동의합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제가 뭐 어떤 좋은 약을 주더라도 다 밑빠진 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엄지발가락을 그래서 저는 중요시합니다. 네.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러프하게 그냥 그 다음 중강이를 그냥 막 잡은 건데요. 중간에 이렇게 뭐 와인드라스 메커니즘도 어찌 보면 발목이나 골반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근데 조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강의로 중간중간 넣을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몸을 치료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일단 오늘 강의에서 다른 궁금하신 게 없으면은 이 정도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이 이제 측만증 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방안에는 작년에 제가 했던 측만증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는데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냥 편하게 이제 생각하고 다음번에 강의할 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반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올라간 골반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내려간 골반을 올리는 게 맞을까요? 요거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측만증 할 때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릴 건데 한번 한 2주 정도만 고민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